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가 금방 가죠. 네. 우리 79페이지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79페이지. 정책의 목적까지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책의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있었다. 시장이 나오면 뭐로 간다? 시장 경제, 경제적 기능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은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었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 정치적 기능이었다. 저소득층은 절대로 시장 원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뭐로 다스려줘야 된다? 정치로 다스려줘야 된다. 시장 실패 요인 5가지 기억나셔야 돼요. 초과이윤과 관련해서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달성하면 초과이윤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 달성하면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의 절감을 통해 단위당 생산비를 줄여서 다른 기업을 이겨먹는다. 결국은 독점을 달성한다. 초과이윤 발생. 시장은 실패한다.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어요. 빗자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죠, 여러분. 정우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던 이유는 정우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이 커져서 좋은데 누군가 나서서 만들지 않더라. 그럼 정부가 판단했을 때 좋은 것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했다고 판단한다. 누가 판단한다? 정부가. 그래서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조장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그랬죠. 지원금 대주거나 보조금 대주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79페이지에 2번. 부동산 정책의 과정이 있습니다. 괄호 1번에 정책의 개념이 있어요. 개념. 동그라미 1번에 체크 하나. 부동산 정책이란 당연히 누가 펼치죠, 여러분? 정부가? 그럼 정부는 공적 주체다, 사적 주체다? 공적 주체입니다. 공적 주체는 제1섹터인가요? 제2섹터인가요? 제1섹터였죠. 외우는 방법은 정부 제1주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사적 주체는 제2섹터였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여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 부분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 홍수, 지진의 원인을 지진의 강도가 7.0이면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이런 거 공부 안 하죠? 안 하죠? 왜? 인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피해가 인간에게 끼쳐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작 활동은 우리가 공부하나요? 부동산학에서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 이런 얘기 했었죠. 티넨의 고립국이론, 농업입지론에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때 인간이 농사를 짓는 거다. 토지에.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한정돼 있는데 인간은 점점 늘어나니까 그 관계가 개선된다, 악화된다? 악화되니까 악화되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게 정책이더라. 공적인 노력이다, 사적인 노력이다? 공적인 노력. 공적 주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노력의 산물이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효율성 동그라미,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공익의 추구에 있다. 사회적 형평성 동그라미. 치셨나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정부의 정책의 목적은 형평성만 추구하고 효율성을 무시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정부가 공영 개발을 할 때 효율성을 무시하면서 개발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효율성도 따지지만 뭘 더 강조한다? 형평성을. 저소득층도 집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맞죠? 택지를 분양해 줄 때 어떤 한 사람에게만 돈 많은 사람에게 다 몰아주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바로 이번에 부동산 정책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시 복습이에요. 완전 경쟁시장은 완전한 시장인가요? 문제가 없죠.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죠. 정부의 개입 필요 없죠. 맞아요. 근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게 정책이다. 맞죠? 그러면 정책의 첫 번째 순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로 그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볼 것이고 해결하기 위한 그 대안들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겠네요. 그래서 정책으로 선택해서 걔를 집행하겠죠. 그리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시면 부동산 정책의 과정에는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 79페이지 정확히 중간 약간 아래 괄호 2번 부동산 정책의 과정 순서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별표 하나 문제 인지부터 출발 정보 수집 및 분석하고 대안의 작성 및 평가하고 그 다음 대안의 선택을 하고 대안의 선택 부분에다 적어보실래요? 정책 결정이라고 적어보세요. 정책 결정.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정책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효과가 없으면 맨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피드백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6단계죠, 여러분. 6칸이죠, 6칸. 이게 정책의 6단계. 앞에 3단계를 지워보실래요? 지우진 마시고 그냥 밑에 3단계 있죠. 대안의 선택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평가까지. 걔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럼 3개인가요, 여러분? 3개죠. 이게 정책의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 대안의 선택부터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3개를 묶어보시라고. 밑에 3개를. 그럼 정책의 3단계죠? 3칸이잖아요, 3칸. 네, 3칸. 네. 그래서 정책의 6단계, 3단계 어떻게 개념이 잡혀지는지 보시면 되고 80페이지. 3번 토지정책. 괄호 1번에 토지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구구절절이 옳은 말들만 있을 거예요. 1번 이용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분배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3번 다른 정책과의 조화성을 도모할 것이고 자원을 보존하고 지가 안정시켜야 되고 투기 억제해야 돼요. 6번에 체크 하나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해야지 어떤 한 분만 디립다 개발해서 지가를 확 올려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행정수도의 충청권의 이전은 기본적으로는 국토의 균형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7번 간척자원의 개발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매립 간척은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다 증가가 아니다? 물리적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었죠. 바닷속 토지도 토지였다 이미. 근데 이용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꾼 이용의 전환에 불과하다. 그 내용.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절대로 뭐가 없다? 예외가 없다. 부중성의 예외 없었어요. 그 다음 자연환경을 보존해줘야 되고 개발이익 환수 이런 개념이 있죠. 8번 부분에 체크 하나 하시고 자연환경 보전. 여러분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보존해야 될지 개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는 적성을 평가해 봐야 될까요? 그 토지가 개발하는 게 좋을지 보존하는 게 좋을지 적성 평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토지 적성 평가.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보전 밑 옆에다가 개발 적어 놓으시고 그 둘이 경합을 이루고 있을 때 하는 게 뭐다? 토지 적성 평가다. 그 다음 9번 어떤 한 지역이 개발이 됐습니다. 주변 지역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지가를 넘어서는 상승분이 생겼어요. 그럼 그만큼 개발이익이 발생한 거네요. 그럼 그 개발이익을 눈뜨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어떤 한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투기 발생한다. 그러니까 투기를 막고자 네가 개발한 거 아니니까 내가 뺏어갈게. 그게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제때 환수돼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공적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투기를 막을 수도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10번 효율적 토지이용 정책의 계속성의 보장. 우리나라 정부가 5년 단위로 바뀌죠. 정권이. 그때 5년 단위로 바뀔 때마다 만약에 토지 정책을 다르게 수립해버리면 기존 걸 다 들이엎어버리면 이때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지속적인 특성을 띠니까 정책도 지속적인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 내용. 11번 안정된 택지의 지속적 공급. 11번에 체크 하나 거기다 하나 적어보세요. 안정된 택지 지속적인 공급이 만약에 안 된다면 택지는 주상공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만 증가해요. 그럼 택지 가격은 급등되네요. 그럼 택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공업용지 마련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럼 고정비용 증가, 생산비 증가, 그래서 물가는 상승.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비싸게 팔리니까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떨어져서 똑같은 물건이 수입돼서 들어오니까 국제 수지가 적자가 나겠죠. 그리고 기업은 택지 구입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외국으로 떠난다. 해외로 이전하겠죠. 그럼 일자리가 줄겠네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는 안정된 택지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토지은행 제도를 갖추고 있나요? 그 옆에다 토지은행이라고 적어보세요. 토지은행.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하죠. 그때 토지은행은 토지를 비축해 두는 건가요? 돈을 비축해 두는 건가요? 토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사두고 보유한 상태에서 나중에 공급해 주죠.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공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지만 수급 조절용으로 사두는 경우도 있다. 수요가 증가할 걸 대비해서 공급을 적절히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수급 조절용으로 살 때는 강제 수용이 된다 안 된다? 강제 수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 현행 담당하고 있는 곳은 어디였죠? 이게 중요했었는데 LH공사. 네, LH공사. 이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X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이제 정책의 수단 별표 3개. 별표 3개. 정책의 수단 또는 얘는 이 부분에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이용 규제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십니다. 자, 기억하는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 내용이었죠. 자, 볼까요? 시장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었죠, 여러분?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실패가 이루어졌어요. 시장이 실패했대요. 그럼 시장이 실패한 걸 수정해야 되겠죠? 그럼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제 역할을 다 담당했다, 못했다?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시장이 실패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보고 있다가 너 잠깐 비켜봐. 내가 네 역할을 담당할게. 그래서 정부가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 얘는 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가요? 이게 직접적 개입이었죠. 그 다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여러분? 가격. 그래서 수요자 역할을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가격을 직접 건들면 가격을 직접 건드는 것의 대표주자가 분양가 상한제.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건드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개입이다? 이게 직접적 개입이죠. 직접적 개입. 그런데 이때 수요자나 공급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돈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가요? 맞죠? 돈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돈 또는 정보를 기존의 수요자, 공급자에게 대줌에 따라, 지원해 줌에 따라 제 역할을 담당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나요? 간접적인 개입을 했나요? 이게 간접적 개입이죠. 이게 간접적 개입이었어요. 그래서 간접적 개입을 판단하는 방법은 돈이나 정보가 뜨면 얘는 무조건 간접적 개입이더라. 기억 꼭 해두십니다. 그럼 보조금, 지원금, 세금 다 돈인가요? 얘는 간접적 개입이겠죠. 그 다음 하나 주의해 두실 건 이제 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간접적 개입 부분에 먼저 토지이용 규제는 각종 규제, 인허가제는 다 토지이용의 규제입니다. 하나 포인트. 지역지구제가 대표 주자겠죠, 여러분? 정부가 내가 가진 토지를 주거 전용 지역에서 만약에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토지이용의 규제는 형식상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간접적 개입의 별표를 3개. 돈 또는 정보라고 돼 있죠. 그럼 토지정보 체계를 갖춰주는 것도 간접적 개입이네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보실까요? 1번의 보조금, 돈이죠. 조세 감면 세금이죠, 여러분. 조세, 세금이죠, 세금. 그 다음 부담금, 돈이죠. 그 다음 2번에 토지정보 체계 구축, 이게 정보대 주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옆에다 적어 놓을까요? LTV, DTI 적어두세요. LTV는 가치 기준인가요, 여러분? LTV에 밸류 곱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밸류를 곱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곱하면 얘가 70%일 때 가치가 10억인 부동산이 있다라면 걔는 얼마를 빌릴 수 있는 거다? 7억 한도 곱해주면 되니까. 그 다음 DTI는 I 인컴 기준이에요. 소득에 곱한다고 그랬죠. 그럼 LTV와 DTI가 있음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의 차이가 생기네요. 돈 정보와 관련돼 있죠, 얘는. 예, 그러니까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직접적 개입에도 별표 3개. 수요자 또는 공급자 또는 가격을 아예 통제하는 것이다. 가격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첫 번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 옆에다가 괄호 열고 환지개발이라고 적어보세요. 환지개발. 적으셨나요? 괄호 닫고. 그럼 환지개발은 토지 이용이 복잡하게 돼 있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을 너희들 잠깐 나가 있어라 이주비 주고 내보낸 상태에서 다시 토지 구획을 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그래서 개발한 상태에서 원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소유자에게 다시 토지를 되돌려주죠. 그래서 얘를 무슨 개발이란다? 환지 개발.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도 직접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거네요. 이게 직접적 개입이겠죠. 공영 개발. 얘는 토지를 아예 다 수용해서 수용권 행사해서 다 사들인 상태에서 개발합니다.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한 게 공영 개발이죠. 그래서 얘는 다 사들였으니까 수요자의 역할, 개발해서 공급하니까 공급자의 역할. 대표적인 직접적 개입이네요. 그리고 걔를 보유하면서 임대해 주는 게 공공임대 보유제. 그럼 임대해 주는 것도 공급인가요? 임대차 활동에서 임대해 주는 것도 공급이잖아요. 공급. 그네요. 그 다음 4번 토지은행제도. 아까 봤던 거. 누가 담당하고 있다? LH공사. 자꾸 입에 대내어 주세요. 머릿속에. 그 다음 5번 초과매수. 아예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되는 옆에 땅까지 초과로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수했다는 얘기는 산 건가요? 수요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직접적 개입이죠. 직접적 개입. 거기다가 하나만 옆에 더 적어 놓으실래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는 아예 가격을 통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걔도 뭐다? 직접적 개입에 속한다. 그래서 구분하는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81페이지. 괄호 3번 지역지구제. 별표를 3개 쳐두세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정의외부효과 추구가 정의외부효과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가요? 부의외부효과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가요? 부의외부효과를 제거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지가는 상승한다, 안정적이 된다? 상승한다. 그러니까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그래서 목적 부분을 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부의 외부효과 차단. 실제 시험에 정의 외부효과 제거가 목적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고 사적 주체로 하여금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 이용 동그라미. 그래서 얘는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지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한다. 단기 효과. 어울리는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쾌적성을 보장해 줌에 따라 위험을 감소시켜줘서 기대 수익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하고 초과이익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나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이었죠. 1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1지역에 A가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주택 가격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습니다. 1억. 근데 이 지역에 뭐가 또 따라 들어올 수 있었냐면 공장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공장이. 그러면 주택과 공장은 상관에 어울리는 이용이다,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다?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에요. 그럼 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쾌적성이 심각하게 떨어질까요? 그러면 이 지역에 1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지었겠다, 안 지었겠다? 안 짓고 망설이고 있었겠죠. 얘가 들어서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니까. 맞나요? 근데 우려가 현실이 돼서 공장이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럼 쾌적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니까 이 지역에 주택을 짓지 않았겠네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면적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 주택을 지었더니 또 이 공장이 따라 들어온다? 3지역에 주택을 또 지었더니 또 공장이 따라 들어온다?
그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나만 아는 땅이 없으니까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니까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이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건가요? 이게 뭐다? 지역지구제. 그래서 지금 1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역지구제를 딱 실시해주면 공장 못 들어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얘는 뭐를 제거해 준 거다?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제거시켜 준 거죠. 얘를 제거시켜 줬어요. 얘는 시장 실패 요인인가요?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요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실패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친 거죠. 이게 정책이잖아요, 지금. 정책을.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펼친 거죠. 그럼 지금 지역지구제는 시장 실패의 요인을 수정하고자 하는 거네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 정책의 무슨 기능이다? 시장 경제적 기능이었죠.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럼 이 지역의 쾌적성이 높아진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 지역의 쾌적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위험이 감소됐죠. 지역지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상호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됨에 따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시켜 준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급증한다, 급증하지 않겠다? 수요가 급증하겠죠. 수요가. 그럼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나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얘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1억 2천으로 올라갔대요. 1억 2천으로. 그럼 지금 2천만 원만큼 초과한 이윤이 발생했나요? 발생했죠. 그럼 A는 이 지역지구제라는 일이 발생되기 전에 이 지역의 주택을 독점하고 있던 자다. 그래서 A를 무슨 독점자라고 한다? 사전. 사전적 독점자. 그럼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게 됐다 지금? 초과이익 누리게 됐나요? 그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다, 시작이 아니다?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건 사후적 독점자다, 사전적 독점자다? 사전적 독점자였죠.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하냐면 지역지구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읒 사전이다, 사후다?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것? 초과이윤. 초과이윤 발생하면 이 부분으로 몰리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시장 실패 요인이 발생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를 보고 개념을 잡아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정말 이 부분이 복잡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이 펼쳐진 이유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건가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해서 뭘 높이고자 한 것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었던 거죠.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얘만 제거하는 게 맞다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당연히 높아지나요? 맞죠? 그런데 얘를 딱 제거하고 봤더니 이 정책의 결과 뜻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사전적 독점자, 기존의 공급자가 뭘 누려서? 초과이익 누려서 이 부분에 또 몰리죠.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 내용 때문에 깨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요인의 발생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지금은 얘는 떨어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지구제 실시의 결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는 이 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X가 된다고요.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중요한 것. 시장은 수요가 발생하면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더라. 이게 시장이 정말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럼 수요가 딱 발생했을 때 여기가 몇이 발생했냐면 10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10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주택 공급이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될까요? 10만큼 이루어져야 되겠죠.
공급이. 그때 공급이 10만큼 이루어졌어요. 질문. 얘는 비용 증가 산업인가요? 비용 불변 산업인가요? 비용 감소 산업인가요? 네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래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비용 불변 산업이면 수요와의 격차만큼 똑같이 그만큼 만들어주죠. 네. 그래서 얘는 비용 불변 산업인 거죠.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이면 수요 증가한 만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초과가 아예 없어졌죠? 그럼 가격은 뭐로 끝나겠네요? 불변으로 끝나죠?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격은 무엇과 꼭 일치되고 끝난다? 비용과 일치되고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산업의 종류가 비용 불변 산업이면 가격은 불변으로 끝난다. 그럼 어떤 한 지역에 수요 증가해서 지지고 볶고 하더니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면 걔는 산업 자체가 무슨 산업이다? 비용 불변 산업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만약 얘가 공급이 9만 이루어졌어요. 지금 수요는 10만큼 증가했는데 공급이 적게 증가했죠. 뭐보다 적게 증가? 수요보다 적게 증가. 왜 수요보다 적게 증가했죠?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니까 부담이 커져서. 그럼 초과 수요죠 아직? 원래 균형이었는데 수요는 10 증가했고 공급이 그것보다 적게 증가, 9 증가했으면 초과 수요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럼 가격은 약간 상승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증가하면 상승. 비용 증가 산업 가격 상승. 그 다음 얘가 만약에 공급이 11만큼 이루어졌다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했네요. 그럼 왜 만들어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줬죠? 비용이 점점 감소되니까 신나서 더 만든 거죠.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가격은 하락으로 끝난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조건 가격은 뭐에 일치시켜주면 된다? 비용에. 지금 그 얘기였잖아요. 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공급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실은.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인 누리는 거 봤죠? 그럼 초과인을 누리고자 경쟁이 이루어졌죠. 그 경쟁이 신규 공급의 증가잖아요. 그럼 신규 공급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이루어질까요?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뭐와 뭐가 같아지면 초과인이 없어요?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이 비용 속에 포함된 정상 이윤만큼만 누리고 초과인이 없는 거죠. 지금 그 원리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지금은 이 지역 내에 지역지구제가 실시된 지역 내에 신축이 가능한 경우였나요? 불가능한 경우였나요? 신축이 가능한 경우죠? 그럼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뭐가 없어질 때까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다?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공급의 결과 초과인은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이 과밀되면, 많이 지어지면 이 지역의 쾌적성이 생각하는 만큼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주택 공급을 못하도록 신축을 금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신축을 금지하면 이 지역에는 주택을 못 지으니까 이 지역과 1지역과 비슷한 이 지역에, 유사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유사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결국은 1지역에 몰렸던 수요가 어디로 옮긴다? 이 지역으로 옮기겠죠. 그럼 유사 지역과의 경쟁을 통해 뭐는 소멸한다? 여기에서 발생했던 초과이윤은 소멸할 거잖아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건 B라는 사람이 지역지구제 실시 이후에 이 지역의 주택을 사려고 들어온대요. 그럼 얼마에 사야 될까요? 1억 2천이죠. 그럼 B는 지역지구제 실시 이후에 들어오니까 얘는 사후적 독점자겠네요. 네, 사후적 독점자.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뭘 누릴 수 없더라? 초과이윤 누릴 수 없겠죠. 그럼 B의 경우에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O겠다, X겠다?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다 누린다 그랬죠.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지구제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 기억하실 건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은 학교라고 그랬죠. 학교는 중복해서 다닐 수 없다고 그랬어요. 중복 지정이 불가능.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도관 농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업 성적이 미진하면 학원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게 용도 지구였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영어학원도 2개를 동시에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를 중첩할 수 있다는 표현은 5죠. 용도 지역에 도관 농자로 돼 있는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를 중첩시킬 수는 있죠. 그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볼까요? 지역지구제. 단기효과 부분의 내용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시면 되고, 장기효과 보세요. 왜 신축 제한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쪼갰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초과율 때문에 공급량이 신축 제한이 없는 경우에 증가하더라. 해당 지역 내. 그래서 니은 비용 불변 산업인 경우에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용 불변의 불변 동그라미, 원래 가격으로 복귀 동그라미. 원래 가격으로 복귀했다는 얘기가 가격 불변이죠.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공급량은 적게 증가인가요? 뭐보다 적게 증가? 수요보다 적게 증가. 그러니까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높게 형성되겠죠. 그래서 비용 증가의 증가 동그라미, 원래 가격보다 높게 동그라미. 그게 가격 상승이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신축 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에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지만 장기적 동그라미, 다른 지역이 개발되므로 주택의 가치는 변화가 없게 된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다른 지역 개발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다가 경쟁이라고 적어보세요. 경쟁이 뜨면 뭐는 소멸된다? 초과유는 소멸되죠. 초과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겠네요. 독점적 위치를 부여했을 때 사전적 독점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전적 독점 기억하시고 그 옆에다가 좀 크게 지읒이라고 적어보세요. 지읒.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지역지구제 문제가 떴다. 부의 외부효과 제거인데 정후 외부효과라고 나오지 않았는지,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나오지 않았는지 걔를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 괄호 4번에 지역지구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부의 외부효과로 인한 손실을 막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부의 외부효과 동그라미 꼭 기억하세요. 집적 이익을 증대하여 효율적 개발을 촉진한다. 효율적 개발 동그라미, 이용의 효율성 추구. 그 다음 단점. 토지의 용도적 공급을 억제하고 토지의 불법 개발 및 이용을 조장한다.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도관 농자로 완전히 용도 지역을 딱 지정했어요. 근데 택지 공급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원래 공법상의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지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용이 조장돼 버릴 수도 있다. 그 표현입니다. 제대로 지역지구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 2번.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별표 하나. 그리고 거기다가 적으셔야 돼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지역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 간 이용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세대 간이라고 나오면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1지역이 있고 2지역이 있는데 1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묶고 2지역은 만약에 극단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였대요. 그럼 그 토지 소유자의 반응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겠죠. 상업지역으로 묶인 곳은 집가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집가 수준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깨진다? 깨지겠죠. 그런데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돼서 개발되는 지역의 땅을 좀 더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개발하다 보면 다른 토지는 남겨둘 수 있다?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둘 수 있다? 그럼 그 토지는 궁극적으로 누가 쓴다?
다음 세대가 쓰겠죠. 그러니까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주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지역 간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 3번. 도시형 토지의 공급을 억제하여 집가 상승을 초래한다. 집가 상승 초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집가 안정 도모하는 정책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획일적인 규제로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5번에 사전적 독점에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5번 그린벨트 제도.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내용. 목적이 뭐였는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에 수도권 및 대도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외연적 확산을 방지한다. 그런 내용들 넘겨보세요. 82페이지.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 있습니다. 계획단위 개발,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재정적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발권 양도제만 별표 셋. 얘만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만 양도하는 거다.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개발권만 양도하는데 정부가 사서 팔아주나요? 시장에서 사고 파나요? 시장에서 사고 팔죠?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럼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발권도 넘길 수 있나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만?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만 이용 가능한 지역, 개발 가능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가 시행되기 위해선 전제되는 정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토지 이용 규제 정책이었죠. 이게 어떤 개념이었냐면 1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한 포크레인 팠더니 문화재가 출토됐습니다. 그럼 경사난내였나요? 아니면 죽었나요? 죽었죠. 이제 개발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토지 이용 규제를 한 거예요. 개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소유권은 있는데 개발권도 있었는데 개발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용의 형평성이 깨졌죠. 그럼 그때마다 정부가 너 개발하지 마. 내가 보상금 줄게. 이렇게 되면 공적 자금이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지출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너 개발권 이용하지 못해서 문제니까 개발 가능 지역 내에 개발권 원하는 사람에게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개발 가능 지역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개발권을 사들인 만큼 개발권을 층수, 용적률로 전환해서 더 높은 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럼 생각지도 못했던 우발 이익이 발생하고 그 우발 이익으로서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지역 내의 우발 손실을 시장 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 이게 뭐다? 개발권 이전제죠. 따라해 보세요. 개발권만 이전제. 예,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니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지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번 보세요.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세분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발급, 개발지역의 우발 이익으로 보전지역의 우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됐나요? 그래서 개발지역의 우발 이익으로 보전지역의 우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거기에 시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거 정부가 사서 팔아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개발권 양도제는 공중권 활용 방안이다. 개발권의 동그라미 걔가 용적률이었죠. 그러니까 공중권의 활용 방안이었어요. 그리고 개발지역의 고도를 제한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돈 주고 개발권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안 그러면 개발권 시장에서 돈 주고 사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권이 양도될 정도의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개발됐을 때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라는 사람들의 이때 느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개발권 취득 없이는 일정한 고도 이상 개발할 수 없도록 정밀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개발권 양도제 바로 밑에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시행 X. 현재 우리나라에선 시행하나요? 시행하지 않나요? 시행하지 않습니다. 얘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예외적인 개발이 만연됨에 따라 지역지구제의 틀 자체가 와해돼 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 7번. 토지정책의 직접적 개입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택지의 대량 공급을 하고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개발력 환수를 하기 위해서다.
이걸 일일이 외우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그 다음 83페이지에 괄호 8번. 토지정책에 직접 개입 수단이 있네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구분 부분을 보세요. 구분. 들어봤던 내용인지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토지구획 정리사업 있죠? 거기 뭐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환지방식이죠, 환지방식. 그 다음 밑에는 공영개발, 수용방식, 매수방식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그 공영개발을 해서 한 방에 분양하는 게 공영개발이고, 걔를 보유하면서 임대해 주는 게 공공임대 보유제였죠? 네, 그 내용. 그 다음 그 밑에 토지은행제도 아까 봤던 내용, LH공사가 담당한다. 초과로 매수하는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실까요?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돼 있었어요? 토지정책의 직접적 개입 수단이었죠. 다 정부가 사거나 파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토지구획 정리사업부터 봅니다. 환지방식, 개념. 토지 이용 효율이 낮은 토지를 개발하여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효율이 높은 토지로 전환. 이용 효율이 높은 토지로 전환 동그라미. 원 소유자에게 환지하는 방법이다. 되돌려주는 거죠.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는 방법이에요. 환지 동그라미. 개발업자는 택지를 개발하고 환지하면서 간보율, 걸음을 걸어서 까나가는 간보율을 적용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채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에 대체되는 땅, 채비지 등을 매각하여 개발비용을 충당한다. 이때 채비지를 과도하게 매각하게 되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이제 장점을 보세요. 장점.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원래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한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토지를 다 사들이는 게 속이 편한가요? 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다 살려두는 게 속이 편한가요? 다 사들여서 내 소유로 만든 상태에서 계획적인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사업 진행이 원활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농지나 임지였다면 지가 수준이 낮으니까 다 수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미 개발이 돼서 택지 등으로 이용되던 땅이었어. 그럼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다 사들이려면 금액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사들일 수가 없으니까 사들이지 못하고 원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이주비 주면서 잠깐 나가 있어. 내가 기반시설 다 갖추고 토지 구획 정리사업 펼친 상태에서 지가 수준 올려서 계획된 개발에 따라 올려서 토지 돌려줄게 이 얘기죠. 이게 환지 방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공영 개발보다는 당연히 장점이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이 적게 된다. 사업 주체 입장에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 보세요. 1번, 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존중한다. 소유권 축소라고 돼 있죠, 여러분. 소유권 축소에 체크 하나 해두실까요? 뭐 별표까지는 필요 없고. 소유권 축소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방식이 환지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낮은 토지였으니까 지가 수준이 낮았겠죠. 맞아요? 그럼 계획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개발하고 돌려주면 지가 수준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럼 똑같은 면적으로 돌려준다? 원래 갖고 있던 면적보다는 적게 돌려받는다? 적게 돌려받죠. 그러니까 면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원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축소되는 거죠. 소멸 아니죠. 왜 팔고 떠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 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쓴 거냐면 얘는 무엇과 비교한 거냐면 밑에 있는 공영개발과 비교한 거죠. 공영개발은 다 사들여버리는 거죠. 그럼 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다 소멸되네요. 그 내용과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 2번. 사업주체의 개발비용 부담이 가볍다. 그 표현이 왜 나왔는지 아시면 돼요. 얘 뭐랑 비교했을 때 사업주체의 개발비용 부담이 가벼운 거죠? 수용 방식보다 한 방에 다 사는 것보다는. 그 다음 단점 보세요. 1번. 개발업자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비지를 너무 많이 매각하면 공공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되셨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 환지 후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곤란하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줬다가 다시 뺏는 겁니다. 그렇죠?
환지를 한 다음에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고 3번 별표 하나 공영개발보다 절차가 복잡해요. 절차가 복잡한 이유 원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를 다 소멸시킨 게 아니라 사들인 게 아니라 지금 잠깐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토지 소유권자의 의견을 다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 절차가 길게 걸리고 잡다한 내용들을 다 들어줘야 되니까 결국은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절차가 복잡해진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여 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 다음 4번. 토지를 돌려줄 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돌려받았다. 이런 불공정한 환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꼭 비교를 해두세요. 그 다음 공영개발. 개발 대상 지역을 전면 수용. 전면 수용의 동그라미. 전면 개발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다. 분양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대하는 경우에는 아예 별도로 공공임대 보유제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장점으로 보시면 뭐랑 비교하시는지 비교가 되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환지개발과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환지 방식과 1번. 구획정리 사업보다 공공용지 확보가 쉽다.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전면 다 수용했죠. 전체를 다 정부가 가진 상태잖아요. 사업 주체가. 그래 놓고 개발해서 분양하고 그만큼 개발이익 환수도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공공용지도 더 확보하기가 쉽겠죠. 근데 구획정리 사업, 환지개발의 경우에는 원토지 소유권자에게 돌려주는 땅만큼 공공용지 확보가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보다 공공용지 확보가 쉽다. 그 표현. 2번. 구획정리 사업보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사들였으니까 원토지 소유권자의 의견 반영할 필요 없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 3번. 전체 면적에 대해서 개발이익 환수되니까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을 보시면 1번. 토지 소유권 침해 가능성이 있더라. 여러분 수용될 때 사람들이 보통 플랜카드를 건다고 그랬죠? 경축인가요? 절대 불가? 절대 불가. 그러니까 수용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권리가 다 소멸돼 버리니까 토지 소유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고. 2번. 보상금을 시가대로 보상해 주나요? 여러분 수용할 때 표준지로 주나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그럼 시가보다는 낮게 싸게 지금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많이 드나요? 적게 드나요? 한 명 한 명은 적게 받았다고 아우성 칠지 몰라도 대규모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영 개발이, 수용이. 그러면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겠네요.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큰 거죠. 뭐보다 크다? 환지 개발보다. 환지 방식보다. 그 다음 3번. 수용 시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렵다. 그래서 불만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얘가 표준이야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줘야 돼요? 보상금을? 아니 잠깐만 보세요. 1지역에 개념을 생각해보면 1지역이요. 공영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공영개발을. 그럼 이 지역에 사는 1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쭉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책정해 줄 때 개별로 주게 되면 가뜩이나 불만이 있는데 왜 얘는 많이 주고 난 왜 조금 줘? 이렇게 불만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다 한 방에 좀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표준이야 이래야 불만이 사그러들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책정해 줄 때는 뭐로 준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한다. 개별 공시지가 아닙니다. 그 내용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공공임대 보유 제도가 있네요. 공영개발의 한 방법으로 공영개발은 개발한 토지를 주로 분양하지만 줄 그어보세요. 공공임대 제도는 보유 제도는 개발한 토지를 임대하는 사업이다. 말 그대로 임대에 동그라미 치세요. 임대. 그러면 공적 주체가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걔를 보유하면서 임대해주면 사적 주체가 개발해서 임대해주는 것보다는 토지 임대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싸게 임대해 주겠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1번 토지 이용자의 부담이 작다. 그 다음 2번 임대 토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싸게 공급된 임대 토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료가 당연히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저렴해지므로 저소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저소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동그라미 치시고 3번 공영개발보다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공영개발은 분양 때려서 분양금으로 한 방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네요. 그런데 공공임대 보유제는 임대료 받는 게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야곱 작은 금액씩 환수하다 보면 결국 한 방보다 전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나요? 개발이익 환수되는 게. 그래서 공영개발보다 충분한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별표 하나. 그 다음 단점 1번 사업주체의 사업비용 회수기간이 길다. 공영개발은 개발한 상태에서 분양 때리면 분양 대금으로 한 방에 회수가 가능하죠. 근데 공공임대 보유제는 보유하면서 계속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임대료 작은 금액씩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업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겠죠. 지금 그거고. 2번 그럼 지금 임대하기 위해서는 보유하는데 일단 보유해야 되는데 관리 부담이 따를까요? 따르겠죠. 그래서 임대관리에 부담이 발생한다.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토지은행제도.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미 개발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비축해두는 제도이더라. 그래서 1번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확보하고 미리 개발되기 전에 토지를 사둠에 따라 무질서한 개발, 난개발을 막을 수도 있겠네요. 2번. 3번 미리 저렴한 가격에 사뒀다가 팔고 개발을 해서 한 다음에 그 차익을 누리게 되면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환원된다. 그 다음 그 옆에 단점 1번 토지은행 제도에 의해서 토지를 비축해 두기 위해서는 먼저 사야 되잖아요. 사는데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겠죠. 토지 매입비 부담. 그 다음 매입한 토지를 관리하는데 또 부담이 들겠죠. 관리하는 부담이 있고 사람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토지은행 제도에 의해서 칠판 보세요. 얘를 샀대요. 1지역을. 토지은행 제도에 의해서 LH공사가 얘를 매입했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조만간에 1지역이 개발될 거라는 느낌이 오겠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에 토지를 살까요? 사놓겠죠. 올라갈 거니까. 개발이 끼쳐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기의 시그널, 신호를 누가 주는 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시장에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투기 가능성이 있다. 그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초과매수. 개발지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매입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에 매도하면 개발이익 환수되네요. 근데 개발할 필요도 없는 땅까지 사야 되니까 매입비용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만 구분하시면 되냐면 얘는 이 둘만 구분하시면 돼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환지 방식을 지금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삐뚤빼뚤했던 걸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 환지개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은 원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권리 다 소멸? 권리 소멸. 그게 기억나시면 되죠. 왜? 다 사들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존 원토지 소유권자의 의견 반영 없이 계획적 이용 가능? 사업기간 단축? 맞아요. 그게 기억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단점이 뭐예요? 다 사들여야 되죠. 그래서 얘는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크다. 사업비 부담. 다 사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 사업비용 부담에 따라 다 사지 못하고 나가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환지 방식인 거네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원토지 소유권자에게 다시 개발한 상태 되돌려주니까 얘가 환지? 네. 맞죠? 이 내용. 그러니까 얘는 권리가 소멸되는 거다, 축소되는 거다? 면적상으로는 더 적은 면적을 돌려준다고 그랬죠? 권리 축소. 그렇지만 원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살아있으니까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되니까. 계획적 이용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그 대신 초기 사업 비용 부담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거였죠. 되세요? 공영 개발한 상태에서 한 방에 팔지 않고, 한 방에 팔면 개발이익이 환수되고 사업 비용을 바로 땡겨올 수 있는데, 보유하면서 임대해 주는 게 공공임대 보유제였나요? 맞아요. 그럼 얘는 임대료 지급받는 만큼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거다? 그럼 얘는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환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죠. 사업비용 회수 기간도 길죠. 그렇지만 야금야금 받다 보면 얘 한 방보다 더 금액이 클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가 얘가 제일 크고 얘고 그 다음 얘겠죠. 얘는 기존 사람들한테 많이 돌려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다 뭐예요, 여러분? 직접 시장에 개입했죠. 정부가.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83페이지까지 내용을 공부했고 84페이지부터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10분 쉬세요.